네. 그래서 2022년 주목할 만한 좋을 재개발 입지 5군데 어딥니까? 자, 이제 연말이니까 네. 2022년도에 대한 전망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뭐 올해는 다 갔고 이제 네. 내년 어떻게 되느냐. 음. 그래서 1부에서는 2022년도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야,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2022년도 주목해야 될 재개발 지역 탑5도 와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22년도 부동산 경기 전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빠숑님이랑은 이전에도 뭐 경기 전망 한 적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중간중간마다 이슈마다 설명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따지면 투미TV라든지 빠숑의 세상답사기를 애청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어떻게 따지면 빠숑님도 전망을 정말 뭐 여러 매체에서 하시고 있지만 네. 뭐 전망하는 근거가 막 매년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게 또 이상한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을 할 때 기준점으로 잡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그전에도 들었었던 거고 그전에도 들었었던 거고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이제 결정적 2022년도 하면 결국 대선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보는지도 한번 이 내에서도 소주제를 하나씩 잡아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우선은 저는 항상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여러 요인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대체 투자처 부족이고요. 네. 두 번째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설명한 부분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만 이야기하면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 쪽으로 몰린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몰렸을 때 뭔가 주택수에 대한 규제가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명 똘똘한 한 채로 쏠린다라는 부분들이 두 가지 키워드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죠. 빠숑님도 이제 아무래도 막 강연을 하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네.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어쩔까요? 많이 물어보긴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사실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이게 뭐 올라가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부담스러워요, 진짜. 그쵸. 최근에는 제가 정확히 2020년도부터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계속 부담스러웠어요. 올라가는 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야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전망을 하긴 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유형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이제 무주택으로 있으셨다가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더 살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지금 그래도 집값이 과거와 비교했었을 때 엄청나게 올라간 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올라간 금액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숨부터 쉬어요. 저도 쉬워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 그러면 지금 뭐 여기서 더 올라가니까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라는 마인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네네. 이제 올라간다고 판단하기보다도 지금은 이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맞아요. 이게 제일 많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엇이냐. 이 돈이 움직이는 게 부동산 가격이 뭔가 더 올라갈 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호재가 많아서 올라간다기보다도 이렇게 이 두 가지라는 거죠. 대체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 이 현금성 자산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했더니 부동산을 몰리는데 근데 여기서 주택수를 또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 움직일 수 있는 선이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양극화가 나타난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도 뭐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예금 금리는 1%대밖에 안 나잖아요. 네. 여기서 수시 입출금식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0.1%거든요.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또 뗀다라는 게 그렇죠. 문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것도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예금 적금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몇 퍼센트나 되세요? 라고 했을 때 30%가 넘어가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대부분은 다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체감이 확 되는 거죠. 이자는
얼마 안 돼. 인플레이션율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화폐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진짜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굴리긴 굴려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인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돈들을 굴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노후 자산일수록 막 리스크가 큰 데로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실물 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 다주택자 규제는 이런 식의 비유를 많이 해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차가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고지 규제법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든 네. 5인 가구든 네. 무조건 한 집에 자동차는 한 대씩이다. 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예전에 집에 소나타도 하나 있고 그랜저도 하나 있고 제네시스도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걸 남길까요? 네, 당연히 뭐 저 끝에 있는 것부터 남기겠죠. 아니, 저 버리겠죠. 그쵸. 네, 팔겠죠. 네. 소나타 네. 팔고 그 다음에 부족해. 그럼 그랜저 팔아야지. 네. 그리고 제네시스는 갖고 가야죠. 그렇죠. 잘 데가 없으면 거기서 자야 되니까. 그렇게 제일 좋은 걸로 놔두지 네. 뭐 이제 좀 팔겠죠. 근데 네. 이거 팔면 또 뭐 할까요? 팔았더니 돈이 남죠. 그렇죠. 그러면 에이씨, 그냥 뭐 그냥 이것도 팔고 벤츠 벤츠 팔고 가야지. 포르쉐나. 예, 그렇죠. 요즘 포르쉐 많이 사는데. 예. 뭐 그런 식으로 네. 어차피 하나만 놔두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거를 확실하게 제일 좋은 거 네. 혹은 다 정리해서 더 좋은 걸로 갈아타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예시를 들어주면 주택 역시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주택 수로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방 3주택자는 적폐가 되고 네. 강남 1주택자는 뭐 실수율 한 채니까 그냥 뭐 1주택 1주택 그냥 똑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예, 보통 사람들의 세대. 예.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규제가 완전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주택자는 뭐 양도세, 대출, 종부세,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도 규제를 자꾸 해나가고 있고 장특공 혜택 없애고 아예 없죠. 그냥 이런 식으로 막 규제의 일변도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높으신 분들도 그냥 막 그 누구라고 실명은 안 밝히겠지만 네. 이 지방에 있는 거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거 똘똘한 한 채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규제를 많이 하는데 왜 집값이 올라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규제를 하면 집을 팔긴 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을 팔까라는 네. 거를 생각해보면 금방 정답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핵심 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뭐 지금 현 정권에 계시는 이제 정책 위반자분들이 전 참여정권 때 있었던 분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익숙한 규제들이 정말 많은데 그 결과 결과? 그때 당시에도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졌었다. 이제 전국적인 평균 상승은 높았었지만 당시 수도권이 미친 듯이 올랐었고 네. 이제 그때는 버블 세븐이라는 말도 있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승률이잖아요. 네. 그냥 바닥에서 이제 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방의 장은 서울 수도권이 무너질 때 그때 왔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풍선 효과일 수도 있고 수요층이 이동을 한 거죠. 예, 규제 때 그렇죠. 피해서. 예. 그런 식으로 왔었고 서울 당시도 보면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졌다는 건 통계적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저 2000, 좀 좋았네요. 좋았던 시기가 있었네. 네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양극화에 대해서는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죠. 다주택자를 규제하게 되면 가치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하게 되고 네. 이제 서울 수도권 지방 간의 양극화, 그 지방 내에서도 광역시이 아니냐, 거점 도시냐 아니냐,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그 관역시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도 그 안에서 또 양극화가 또 생겨요. 그쵸. 예. 여기서도 서울에서도 양극화, 여기서 상품별 양극화, 지역별 양극화가 다 나타난다는 거죠. 네네. 똑같은 반포라 한다 하더라도 반포에도 빌라가 있잖아요. 네. 반포 빌라도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렇죠, 그렇죠. 뭐 수익률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반포에 있는 아파트는 20억 뛸 동안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네. 이런 양극화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요즘 또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네. 라고 묻는 분이 있는데 일전에 빠숑의 세상답사기 나와서도 금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좋았어요. 네. 네. 뭐 그 영상을 자세한 거는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때 핵심만 얘기하면 우리가 뭐
거시경제학, 네. 이제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다. 네. 결국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상황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팩트만 놓고 보면 물가 상승률이 높았었을 때 금리도 높더라라는 네.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과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물가가 높았을 때 부동산 가격도 이제 선행이냐 후행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당시도 결론 내렸었던 게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도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었지만 와, 그랬죠. 예. 부동산 가격 역시도 그 금리 때문에 잡힌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갔었다. 그러고서 최근에 금리가 저금리지만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는 오히려 앞에서 말했었던 것 같이 인플레이션과 연결해서 보면 보인다라는 정리도 해드렸었죠. 예, 기억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인 그 부분들도 일단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장 굵직한 사항들, 제가 2022년도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중심축을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가지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도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이전 영상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저희는 2022년도 시장을 전망하면서 그렇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할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게 2022년도는 지금 벌써 이제 막 정치권이 막 시끄럽잖아요. 네네. 다음에 누가 되느냐, 그럼 누가 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질문들도 많고 관심사가 정말 많은데, 그에 따라서 그러면 부동산 경기도 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많죠. 네. 근데 저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론부터 뭐 보수 후보가 되든 진보 후보가 되든 뭐 최소 2, 3년은 더 올라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양한 전문가분들, 당장 제 옆에 정말 전문가분이 계시지만 어디 저요? 오늘 사회자. 근데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네. 좀 잡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올라가는 폭이 이제 틀이 두 가지란 이야기했는데 네. 틀이 안 깨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이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대치투자 부족,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바뀔 일이 없다는 건데 하나씩 얘기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2022년도 정부 예산이에요.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상 최초로 600조가 넘었습니다. 네, 600조가 넘어가고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전년도가 550조 대, 그 전년도가 이제 500조 대 하다가 그 전에는 사실 400조 대 중반. 와, 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600조인데 벌써 추경이 또 벌써 나왔어 얘기가. 1사분기에 추경한다고. 너무 웃겼어. 추경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예산에서 끝이 아닌 게 예. 추경 얘기 미리 예. 하셨는데 또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예. 이거 예산 생각하면 이미 600조 때는 진지하게 돌파를 했었거든요. 야, 이거 2020년도에 저희 방송 나오셔갖고 이거 추경 4번 했다는 거 방송 하셨잖아요. 네. 기억이 또 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4번 하는 거 그때 빠숑님도 얘기한 게 이렇게 4번 추경하는 건 처음 봤다. 예. 라고 하셨었죠. 그러니까 한 번 보통 하고 2번 정도 할 때 굉장히 미안해서만 했었거든요. 이 당당하게 그냥 4번 딱 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단위가 네. 추경 단위가 무슨 30조 대가 그냥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옛날 국가예산, 1년 네. 국가예산, 옛날 10여 년 전에. 이게 돈이 아니다. 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 통계예요. 보게 되면 M2네요. 네. 우리가 광의 통화량 했었을 때도 야, 이게 지금 화폐량이 야, 3,500조가 넘게 돈이 풀려 있는 거죠. 야, 이거 몇 배가, 6배가 뛴 거네요. 거의. 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자산가들, 그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어떻게 하지? 이게 뭐 당장 뭐 10년 전이 뭐예요? 3년 전만 해도 내 10억의 가치랑 지금의 10억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럼 3년 뒤, 10년 뒤에 이 10억을 그냥 은행에 넣어놨었을 때 가치가 사실상 사라진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오는 거고 일명 에셋 파킹,
인플레이션 했지 이런 용어들이 왜 나타나냐 이거를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네. 아까 대선 이야기 언뜻 했잖아요. 대선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돈을 풀고 있는데 지금 막 공약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막 나오고 있습니다. 빠숑님께서도 막 이제 공약들 막 정리해서 막 분석하고 그러실 텐데 보게 되면 공약들이 어느 후보든 간에 돈을 더 풀겠다라는 공약만 저는 보이고 뭐 긴축을 하겠다 뭔가 좀 아끼겠다 이런 공약은 저는 못 찾아봤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그분들 돈이 아니니까 뭐 일단 부족하면은 쓰고 네. 부족하면 또 추경하고 네. 뭐 그런 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되든 네. 돈은 더 푼다라는 거예요. 예, 베이스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좀 뭐 그냥 추경에 대해서 미안한 것도 없고 네. 그냥 이제 결국 그거죠. 방향성은 돈은 푼다라는 건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 돈이 풀리는데 예를 들어 진보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복지 쪽 예산으로 간다. 맞습니다. 보수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반 시설,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라든가 그쵸, 이런 그쵸. 쪽으로 간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 일단 돈은 다 찍어낸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니까 유동성이 덜 풀릴 것 같진 않아. 이거는 팩트. 네. 실제로 전에 뭐 금리 이야기 했었을 때 미국의 테이퍼링 언뜻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금리 올린다라는데 테이퍼링 한다는데 근데 그때 제가 설명했었던 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테이퍼링이라는 말 자체가 가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렇게 돈을 막 풀던 거를 이렇게 조금씩 푼다라는 거지 안 푼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종전 경기로의 회복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뭐 자산 매입하던 거를 뭐 MBS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매입하던서 시중에 강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를 이제 멈추는 거는 기본이고 오히려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네.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야 종전 경제로의 획인데 미국도 보면 뭐 사실 어떻게 따지면 전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은 오히려 돈을 막 풀지 말자라는 게 공화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가 약간 좀 특이해서 막 돈을 미친 듯이 풀었었던 건데. 예, 뭐 금리 막 올리려고 그러면 올리지 마 그러고 막 금리 내리고 막 뭐 유동성을 더 많이 풍부하겠죠. 예. 트럼프가 좀 특이했었지만 정작 오히려 바이든이 되니까 바이든은 원래 돈 풀자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트럼프는 애교일 정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 푸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도 장난 아니게 풀리고 있고 네. 이게 달라질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쭉. 그러니까 진보 후보가 되든 보수 후보가 되든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 네. 두 번째 프레임이 있었죠.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거는 대선 결과가 누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네. 이제 확실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변수가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최소 2년 동안은 바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간단하게 보면 지금 취득세 중과 어마어마하죠. 다주택자라고 하면. 그렇죠. 그 종부세도 지금 장난 아니죠. 네. 다주택자기만 하면 그냥 세율이 2배예요. 네. 그냥 법인은 지금 죽어나갔죠. 법인은. 법인은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6%인데. 그렇죠. 지금 법인으로 그냥 몇 천만에서 억 단위 냈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가 되게 되면 임대차 3법의 마지막 3법이 네. 전월세 신고제잖아요. 이게 1년 유예를 또 주면서 약간 좀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또 터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나 못 버티겠어. 팔려고 했더니 지금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2021년도부터 최고세율 45% 됐고 2021년도 6월달부터는 30% 중과세율. 네. 그럼 75%. 네. 여기서 지방세 10%, 7.5 더하면 82.5. 82.5%. 다 외워 이제. 전 국민이 다 외웁니다. 82.5%. 네. 이렇게 터지니까 버틸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또 내년 되면 이제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한다 했으니까 내년 4월달에 또 이슈가 되겠죠. 막 네. 역대급 공동주택 가격 상승, 또 서울 뭐 20% 막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또 시세가 올라가면 네. 예, 이게 또 감정평가 금액이 또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심지어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도 6% 올라간다고 보이는지 잡으셨어 이미.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간다고 본인들이 예상을 해 벌써. 그렇죠. 네. 뭐 이미 뭐 올라갈 거를 감안해서 뭐 네. 세수 확보를 딱 계산해 놓고 그러면서 지금 고점이래. 사는 것들을 자제해달래. 본인들은 6% 올라간다고 예상해놓고. 아, 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주택부터 좀 처분을 하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좀 좋을 텐데. 네. 일단 이런 상태인데 문제는 네.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규제가 더 세지겠죠.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예, 네. 뭐, 토지 기본세인가요?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 예. 이런 딱 얘기들 떠오르네요. 나오고 네. 또 불로소득을 다 환수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네는 10% 이익이면 되지 뭘 더 그렇게 이익을 사적 이익을 많이 추구하려고 해 하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네. 뭐 다주택자는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오히려 양극화를 불러온다라고 저는 보고 이게 과연 정당한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은 제가 안 하는 게 뭐 정답이 뭔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정답일 수도 있고 실제로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뺏어야 된다라고 막 뉴스 뭐 기사 댓글 보면 막 야 너네 그만큼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라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막 댓글 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좋아요도 막 많이 달리고 네네.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진짜 만약에 이거 30%준 거를 50%준 것으로 막 올려버리지 말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100%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누진세율이 돼가지고 이게 50원 중과됐다라고 하면 그래야 진짜 불로소득을 다 차단시키는 예. 그런 식이 될 수 있을 텐데 왜냐면 네. 실효세율이라는 게 또 존재하니까 네. 그런 아무튼. 식으로 막 하면서 다 걷어와 있다. 또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게 되면 또 플러스 알파. 예. 우리가 아까 종부세 얘기했잖아요. 종부세는 주택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지, 상가 이런 쪽으로 막 피해 나가는데 국토보유세까지 막 신설돼.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지산이 오피스텔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토지에 땅 대고 있는 네. 것들은, 발을 대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부동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들을 정리하던 게 가치가 떨어지는 상가 정리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오피스텔 막 원룸이랑 막 잘 올라가지도 않는 거 얘 때문에 막 국토보유세가 막 터져. 막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웃긴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뭐, 세미나 가서, 만약 국토 보유세를 그렇게 강화하게 되면은, 이런 주택이 나올 것이다. 역삼각형. 밑에는 조금 찍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토지는 아주 조그맣게. 예. 밑에 바닥에 닿은 면적은 최소화하고, 위로 올라서 좀 커지는 거야. 예,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야, 진짜 규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그동안 부동산 틈새 시장이다. 네. 세금 틈새 시장 하면서 갔었던 상품들도 국토보유세로 등장하게 되면 이제 다 묶여버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너무 너 행복회로 돌리지 말아라. 네. 그리고 너무 희망 고문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게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진짜 저도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양쪽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다트판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다트판에 묶였으면 안 된다. 딱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데 이제 딱 던지는 거죠. 종부세 픽 던졌어. 네. 그런데 푹 꽂혀. 국토보유세 했더니 꽂히고 네. 양도세 중과 했더니 양도세 뚜박 꽂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 예. 네. 세금 세팅을 항상 강조하고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네. 실질적으로 막 주택에 나 여기 투자해서 10억 벌었고 여기 투자해서 7억 벌었고 여기 투자해서 5억 벌었어 라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다, 세금이 이거는 잘못됐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세팅을 잘 해놓고 그렇게 있었어야지 그냥 뭐 언젠가는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생각했다가 뭐 진짜 진보 후보가 됐었을 때 이게 다주택자들 이제 다 이제 줄줄이 끌려가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다주택자들한테 지옥이 열릴 거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게 어떻게 따지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음. 다주택자가 아닌 반대쪽 프레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잘 됐다 하면서 막 이제 환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버틸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는 둘 중 하나는 얘기했죠. 정책적인 변수. 다주택자 규제가 더 강해지면 똘똘한 채가 될 건데 네. 진보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 똘똘한 채는 더 심해질 건데 네. 그럼 보수 후보가 되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바뀔 건 없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음. 대통령은 국무회의 통해 가지고 시행령은 개정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결국 세율이잖아요. 네. 이 세율 같은 경우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은 국회 영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총선까지는 아직도 2년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게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국회가 실질적으로 바뀌기가 어렵고 그런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래도 막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정권이 얘도 보수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들도 그래도 잘 뭐 대세를 따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단적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맞아요. 조항.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건축에 대한 정말 대목 규제인데 이게 처음 출발한 건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출발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건축이 다 묶여 있었었는데 이게 팩트만 놓고 말하면 2009년도부터 서울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정말 괜찮았던 중견 건설사들도 많이 무너졌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나오면서 막 그냥 건설사들 갑자기 막 흑자 도산한 데들도 있고 유동성이 갑자기 팍 막혀가지고 정말 막 이제 그룹에서 있었던 건설사들 아닌 이곳에 그냥 픽픽 쓰러지고 그랬었었는데 그러던 시절에도 그때 당시 보수 쪽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못 없앴었고요. 어떻게 됐었냐? 2012년도 12월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정권이 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막판에야 5년 유예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막 다 개판이고 할 때도 제초안을 끝끝내 못 없애고 막판에야 간신히 이렇게 유예로 넘겼는데 과연 만약에 내년, 내후년 부동산 가격은 또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안 좋을 때도 그렇게 없애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과연 법을 국회에서 휙휙 바꿔댈 수가 있을까?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 2년은 간다. 근데 그 이후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여권처럼 뭔가 180석을 압승해서 내가 멋대로 달 수 있고 이러기는 또 쉽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달라질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좀 되게 암울한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또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 향후 경기전망 CSI 이게 소비자 동향지수인데 100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제 긍정응답이 많고 부정응답이 많은 거예요. 근데 경기는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100을 훨씬 상회해서 올라가 있어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떠들잖아요. 동향지수가 꺾였다. 근데 이게 100보다 높은 거는 긍정응답이 많은 거거든요. 네. 근데 언론에서는 이게 100보다 떨어진 게 아닌데 약간 좀 이게 추세선이 약간 좀 주춤한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하락한다. 네.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심리가 꺾였다. 그런데 아직도 올라간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를 통계를 조금 입맛대로 해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결론적으로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두 가지 축 때문에 좀 올라간다 보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2021년도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간 거는 결국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라든지 중심지였고 그렇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중심 지역대들이 많이 올라갔었다. 그러고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경기권이 많이 핫했었잖아요. 2021년도가. 네. 그런데 누적해서 보면 결국은 중심지였다. 현 대통령님 취임 이후로 지금 통계를 쭉 취합해 보면 중심지가
어마어마하다. 이제 서울, 수도권, 대대광, 그리고 뭐 세종시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정말 서울 중심 지역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광명 엄청 부분들을 올랐다. 예. 볼 수가 있다. 시뻘겋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고요. 그래서 결국 2022년도 역시도 암울한 전망이긴 하죠. 이게 뭐 특별한 호재라든가 뭔가 경기가 더 좋아져서 긍정적인 요소로 올라간다라기보다도 네. 이게 그냥 돈이 계속 너무 많이 풀리니까 갈 곳이 없어서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똘똘한치가 더 심해지고 저도 이거 전망을 하면서도 참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조금 암담해요. 특히 저는 30대잖아요. 네. 제 또래라든가 친구들 보면 뭐라 할 말이 없긴 해요. 얘네들은 막 이제 시드머니도 얼마 없다 보니까 없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냥 포기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주택을 포기하고 주택 이외의 것에서 행복과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외제차에 대한 그런 또 매수 빈도가 증가한 것들도 집은 못 사지만 차까지는 살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제차 막 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라. 예. 1주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왜냐면 결국 저는 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냥 들은 척도 안 하지만 이제 부동산을 사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의식주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솔직히 차는 없어도 뭐 서울 살 때 저는 차가 있어도 끌고 다닐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소나타 끌고 다닐 때도 주차장에 있는 게 더 많아요. 네. 저 여기 물레동 올 때도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차가 더 그래요? 막혀요. 아, 대표님이 왜 차 안 끌고 다녀요? 왜? 서울은 다들 알다시피 네. 차가 더 막힙니다. 주차할 때도 없고. 아니, 저도 오늘 이제 세 군데 미팅 갔다 왔는데 그냥 전철 타고 다녔어요. 네. 물레 바로 끼고 있으니까 네. 너무 좋아요. 그냥 비도 안 맞죠, 심지어.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하철 타고 오면 그동안 핸드폰을 하든 뭐라든 맞아요, 할 수 맞아요. 있는데 운전대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라든지 아니면 옷, 뭐 꼭 명품 뭐 입을 필요 있나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뭐 먹는 거 또 뭐 요즘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좋은 걸 먹냐 안 먹냐의 차이지. 근데 우리가 주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필수죠. 네. 어떻게든지 뭐 임차든 차가든 해결을 해야죠. 내가 뭐 그냥 길거리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지금이야 신경 안 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전세든 월세든 결국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고 20대고 30대고 그래도 이제 포기하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부동산에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내가 너무 거품이라서 못 살 것 같아 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좀 계속 내가 왜 떨어질 것 같은지 왜 올라갈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부가 돼 있어야 나중에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라고 했었을 때 판단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은 제가 말했던 두 가지 프레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움직일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간혹 많이들 묻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빠죽님한테도 이런 질문 많이 오지 않나요? 네. 지금 이미 막 꼭지면 어떡해요? 네. 내가 샀는데 내년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어제도 체이나 책방에서 녹음을 하고 이제 그 오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는데 두 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바닥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네. 혹시 무릎 정도에 살 수 있는 사이클을 알려줄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솔직히 이게 제가 더 올라간다 말해도 지금 아직도 무료입니다. 아직도 폭등합니다. 가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는 솔직히 저도 우리들은 다 똑같잖아요. 방향성을 보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폭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건데 야 이미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이쯤인 건가?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꼭지를 잡고 촥 떨어지면 어떡해? 사람들이 이걸 다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우선 첫 번째, 네. 이미 어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어깨라는 말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도 어깨라는 얘기 했다가 17년도에도 어깨라 했다가 18년도에도 어깨라 하고 막 어깨인 것 같은데 우리 기린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짤도 있잖아요. 뭐 어깨인 네. 줄 알고 팔았더니 목이 계속 늘어나. 쭉쭉쭉 언제까지 네. 올라갈 거야? 하면서 막 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것처럼 뭐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계속 올라가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최소 2년 올라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보고 2년 뒤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그땐 저도 그때 전망이라든가 정치인가 보면서 판단하긴 하겠지만 그때는 약간 조금 미심쩍다라고 하면 오히려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2년은 최소 올라간다 보면 우리가 세금이 2년 기준으로 바뀌잖아요. 네. 뭐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든 하다못해 일반 세율을 맞추려 해도 2년은 보유해야지 일반 과세든 비과세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은 중장기 투자인데 2년을 채울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사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어깨란 얘기했었던 것처럼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단 올라가고 꺾이면 그때 팔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진짜 진정한 하락은 오지 않아요. 뭔가 바라봤었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예전처럼 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는 가격은 여기에요. 근데 이전 가격을 돌려줘 이렇게 돌아와라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동안 장기적으로 우리가 유동성이라든지 M2 통화량 발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경기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전에는 거품인 줄 알았더니 유동성을 막 공급해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정상 가격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락을 예측하는 게 더 어려운 장이라고 보고 사실 여기서 공급량 통계는 빼버리긴 했지만 네. 2023년도까지 공급이 바닥이에요. 그렇죠. 서울은 특히 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내년에 하락한다라고 전망하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그냥 하락할 요인이 없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그렇게 고민하기보다는 1주택은 매수를 해라. 네.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얘기합니다. 1주택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제가 올라간다라고 바라보는 두 가지 축이 있었었죠. 네.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대체 투자처 부족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이게 계속된다. 2022년도도 어느 대선 후보가 되던 간에 달라질 일이 없다. 최소 2년 동안은. 네. 그리고 오히려 진보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다주택자 규제를 더 강화함으로 인해서 똘똘한 채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고민할 게 없다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약간 그래도 조언을 드리려고 했었을 때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는 제가 뭐 지켜보다 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시점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시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시점 선택이 70%라 보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어디를 샀냐에 따라서 사실 온도 차이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역 선택이 25%. 네. 그리고 물건 선택이 5%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 나는 뭐 여기 다른 데 살 걸 하긴 했었어도 2017년도에 샀다. 어딜 샀었든 다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시점만 맞았으면 네. 그냥 누구나 어딜 사도 다 오르는 시기가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너무 이것저것 재기보다도 결국은 아직은 방향성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2022년 주목하면 좋을 재개발 지역 탑5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2022년 주목할 만한 좋을 재개발 입지 5군데 어디입니까? 자, 바로 아래와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이미지를 쭉 뽑아보았는데 네. 우선 성수 전략정비고요. 와우. 합성 뉴타운, 네. 신림 뉴타운, 장인 뉴타운, 광명 뉴타운 이게 5군데입니다. 예. 아직도 여기 분양이 남았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데 원래 좋은 데도 있는데 라고 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제가 그냥 이렇게 5군데를 뽑았었을 때 그냥 좋은 데를 뽑은 게 아니라 네. 지금 시점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데거든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뭔 흑석이 저평가야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유가 있습니다. 어, 하나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지역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흑석뉴타운부터 설명해 보려고 해요. 예, 흑석뉴타운은 뭐 서반포라고 할 정도로 그쵸. 예, 준 강남권 입지로서 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예, 그런 뉴타운이죠. 뭐 흑석동에 대한 입지는 굳이 이야기할 게 없죠. 빠숑님께서 핵심을 제일 잘 잡아주셨는데 네. 일단 반포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입지 설명 끝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교통 자체도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9호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골드라인이라고도 하는데 9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도 가지, 여의도도 가지, 그리고 요즘 또 신흥 업무지역을 뜨고 있는 마곡도 지나가지, 그냥 다 지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흑석에 대한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흑석뉴타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미완성이다. 그렇죠. 미완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 가격이고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때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이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크로 리버하임 33평형 실거래가가 25억을 찍었거든요. 아, 25억. 네. 그런데 지금 흑석동 아직도 가보면 저기 뒤는 좀 아직도 아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지금 9구역, 3구역, 11구역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정비가 다 되고 좀 구석진데가 남아있다 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9구역이 가장 메인인데 그렇죠. 9구역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미완성의 흑석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 리버하임이 25억이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마지막 퍼즐이 다 맞춰지게 되면 진짜 서반포 흑석뉴타운의 그런 이제 나중에 진짜 흑석뉴타운이 완성됐었을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흑석뉴타운이 뭐 단순히 위치가 좋은데 좀 저평가예요 라고 말할 거면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오진 않았죠. 그렇죠. 2022년도에 꼭 주목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으니 네. 바로 흑석뉴타운, 여기서도 흑석 9구역 하면 약간 느낌이 어떤가요? 9구역. 일단 입지적으로는 중앙에 있고 그러니까 뭐랄까 퍼즐의 마지막 퍼즐이 돼야 될 입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 얘기는 그거였었던 거예요. 지금 막 지지부진하고 예. 뭐 어떻게 다시 질문할까요? 아니면 네, 다시 질문하세요. 네. 약간 뭐 지지부진한 이미지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흑석 9구역 하면 약간 좀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제가 답사를 갔었거든요. 네. 입지는 한가운데 있어갖고 제일 먼저 개발이 됐었을 것 같은데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롯데가 하다가 엎어졌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또 모 국회의원 분이 샀다가 팔았다면 또 그 비리는 아니셨지만 아무튼 비도덕적인 투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이 흑석 9구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여기가 약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워낙 위치가 좋은 곳이라서 뭐 이해관계가 많이 네. 충돌을 했겠죠. 네. 그래서 막 시공사도 교체하고 조합 집행부도 교체하고 뭐 아직도 막 시끄럽고 그래서 뭐 이거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미지가 정말 강한데 네. 근데 이게 조만간에 해소가 될 거예요. 지금 사실 관리처분 인가 시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2019년도 10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잖아요. 그렇죠. 뭐야, 왜 진작에 났는데 왜 아직도 이주를 못하고 있어? 관리처분 인가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단계인데, 갑자기 시공사를 교체하지 않나. 네. 남들은 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마지막 8분 능선이다라고 말하는 그 관리처분 인가인데 그 이후로 몇 년째 지연되고 있었지만 네. 이게 이제 해소가 된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시공사 선정 총회가 네. 12월 말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진짜 뭐 사실상의 시공사 교체가 될 건데 이제 입찰을 실질적으로 간 곳은 두 군데예요. 네. 한 곳은 현대건설에서 현대 DH로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게 HDC 현대산업개발 그쵸?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 군데만 입찰하면 유찰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
진짜 들러리로 온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온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그냥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로 온 것도 아니고 DH인데 예. 사실상 DH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분위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는 순간 이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여기 아크로 있죠. 네. DLENC의 아크로 있고 대우의 서밋이 11구역에 되어 그렇죠. 있고 서밋이 있죠. 그러면 9구역에 현대의 DH가 되게 되면 프리미엄 브랜드 3대장이 다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흑석의 가치가 남달라지고 9구역이 지금까지는 지지부진의 아이콘이었는데 DH가 됐습니다라고 기사가 뜨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 이제는 가나 보다. 그리고 롯데와의 이런 부분들도 조합에서 좀 깔끔하게 이제 막 다시 뭐 정리하고 뭐 하고 해서 이제 뭐 또 소송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민사의 영역이지 공사는 일단은 내년에 정상적으로 갈 거다라고 일단 조합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9구역이 지지부진해서 지금 9구역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인 판도가 다 바뀌기 때문에 금방금방 갈 거고 그리고 11구역 자체도 정말 빨리 가고 있다 보니까 11구역도 이제 내년 되면 관리처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움직일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흑석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이 거의 다 완성되는 거죠. 그러네요. 더군다나 지금 자이가 있는 흑석 3구역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입주다 보니까 이제 흑석 뉴타운이 지금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퍼즐들이 맞춰질 건데 여기서도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금액이 저렴해요. 금액이 저렴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흑석뉴턴이 뭐 위치 좋은 거는 알겠고 이제 리스크가 없어질 것 같은 거는 알겠는데 뭐가 싸? 항상 비쌌던 곳이잖아요. 네. 상대적인 가격이 변동이 됐어요. 아, 저는 이전에 항상 노량진 뉴타운을 많이 추천을 했었거든요. 네. 노량진이 정말 좋다. 그랬는데 노량진 뉴타운 가격이 네. 지금은 막 13억, 14억 넘게 필요해요. 그럼 뭐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전력 정비구역 가격을 따라가고 있네요. 야, 아, 일단 한남 성수까지는 못 따라가지만 네. 흑석은 따라잡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노량진 위치가 좋긴 하고 저는 실제로 노량진 정말 좋게 보면서 많이 이제 저평가됐다 하면서 네. 얘기했지만 또 흑석이랑 노량진만 놓고 보면 흑석이 더 비싸야 되는 거는 팩트거든요. 지금 새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여기 또 바로 서반포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단은 더 상급 이미지도 더 좋고 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일단은 더 저렴하다라는 게 일단 저렴하든가 아니면 좀 동급이 됐다라는 게 지금 시점에 주목해야 되는 게 여기서도 노량진에서도 관리처분 인간 안 되만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대치저택 특례조항 일전에도 막 설명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노량진 6구역, 2구역 여기는 막 14억, 15억도 들어가요. 네. 그럼 어떻게 따지면 흑석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죠. 근데 여기가 노량진은 메인 구역도 아니야. 노량진의 메인 구역 13구역이야. 그렇죠. 그러면 흑석의 9구역을 지금 현재 14억으로 갈 수 있으면 흑석 9구역은 대장인데 생각하면 흑석 9구역이 저평가한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더 웃긴 거 흑석 11구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14억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만 간혹 투자 금액이 10억 초반으로 갈 수 있는 매물도 나타나요. 야 10억이면 너무 괜찮은데? 라는 거죠. 물론 이유가 있긴 해요. 조합 분양가가 11구역이 좀 비싸게 떴어요. 그러네요. 한 10억 3천만 원으로 84타입 기준 그렇게 나왔는데 9구역이 싸다라고 할 수 있지만 9구역도 이게 분당 금액이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진짜 DH가 됐다라고 하면 공사비 자체가 또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중요 포인트 흑석뉴타운에 10억대로 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왜냐면 분담금 자체는 입주할 때 되다 보니까 당장 현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흑석 11도 워낙 좋은 입지니까 그걸 갈 수 있고 9구역의 리스크가 해제되니까 흑석뉴타운에 그렇게 주목해봐라. 네. 가격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로 해드릴 곳은 어디냐? 신림뉴타운입니다. 이제 신림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한강 이남에서 가장 저렴한 재개발 지역 하면서 빠숑님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일전에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만 놓고 보면 네. 우리가 노도강 금관구 이야기하지만 관악구가
입지적으로 사실 제일 좋다. 음. 옆으로는 서초, 위로는 동작. 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접근성이 참 좋게 되는데, 그런데 일단은 관악구 하면 좀 교통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개선되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인 신림선이 이제 2022년도 5월 달에 바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보통 다른 데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한참 뒤에 개통을 하고 지금 이제 뭐 계획돼 있다. 4차 국가철도망에 계획이 돼 있는데 언제 개통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주까지 뭐 8년 뒤, 6년 뒤 이러니까 뭐 그때는 뭐가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신림선은 이미 2022년 5월 달에 개통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그동안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조금 뭐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던 게 진짜 이제 역세권으로 바뀐다. 이게 당장 2022년도에 다가오는 대표적인 호재니까 신림 뉴타운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 신림선이 단순히 경전철 개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호선, 7호선, 1호선, 9호선 연결하면서 여의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교통적인 부분들도 잡아가니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서 우리가 강남 순환구 도시고속도로도 개통을 했고, 그러고서 이제 신림 봉천 터널도 이제 개통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3, 2, 1순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 중, 2구역은 이제 이주를 막 시작했고요.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공사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이 가장 1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1구역 가려고 했었을 때 일단은 한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가고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7억 선이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요건이냐에 따라서 신림 뉴타운도 향후 훨씬 더 좋아질 입지이기 때문에 2022년도를 딱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신림통은 또 개통이 멀지 않아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호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오세훈 시장이 1호로 지금 이거 선정했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신림 뉴타운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으로 설명할 지역은 네. 바로 성북구 장위 뉴타운입니다. 장인 뉴타운. 네. 자, 장위 뉴타운 역시도 우리 빠숑이 세상 다스기에서 한 번씩 디테일하게 다 다뤘었어요. 그럼요. 구역별로 다 한번 저희가 분석했었죠. 그래서 뭐 자세한 영상은 사실 신림 뉴타운도 신림 뉴타운 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만 설명하자면 장위 뉴타운은 사실 우리가 전체 1, 2, 3차 뉴타운 중에서 가장 단일 규모로는 제일 큰 게 바로 장위 뉴타운이었어요. 그렇죠. 엄청 크죠. 다들 쓰면 거의 뭐 3만 세대의 어마어마한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변 인프라도 나쁘지가 않고 이미 중전철 뚫려 있고 주변 상권들도 괜찮고 그런데 이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커스가 뭐냐? 일단은 뭐 동북선 경전철 같은 경우도 착공을 했죠. 작년 7월 달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삽을 뜨기 전에는 사실 명확한 게 없는데 여기는 삽을 떴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아까 신림 뉴타운이라든가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인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제 신림 뉴타운은 2022년도에 신림선이 개통. 뭐 흑성 뉴타운은 이제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얘기했지만 장위 뉴타운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동안 장위 뉴타운의 오명, 반토막난 뉴타운 이미지가 싹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장위 뉴타운 보게 되면 해제 구역들이 많았는데 8구역, 9구역 같은 경우는 5, 6대책 공공재개발로 가게 되고요. 장위 12구역은 2, 4대책의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장위 14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원래 이거 구역 해제니 뭐니 조합원들까지의 투표 결과 이제 찬성이 더 많아가지고 그냥 조합이 부활하면서 그대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밑에 15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의 소송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를 받아냈죠. 그래가지고 15구역은 구역이 살아났고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 15구역이 오늘의 키 중 하나죠. 바로 무엇이냐면 15구역이 지금 70%의 동의율을 달성했거든요. 예.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어요. 12월 말에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구역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2022년도에는 날 거잖아요. 네네. 야, 그러면 야, 여기가 역세권에 지금 뭐 장인타운의 대장인 4구역, 6구역, 10구역 이렇게 있지만 15구역도 사실 생활구역 끼고서 딱 너무 좋은 입지네. 여기가 되면 오, 이제 퍼즐들이 하나씩 다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1구역이 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이 11구역 같은 경우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다면서 부분별로 움직이는 게 있었다가 통합해서 가겠다 해가지고 연번동에서 받아서 다시 통합해서 움직이는 움직임들도 있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남아있는 건 딱 하나, 13구역만. 13구역. 13구역은 전에 막 노후도 이야기할 때도 뭐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노후도가 깨졌어요. 근데 신축 빌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는 되기가 어려운데 네. 뭐 여기는 사실 그런 움직임이 있죠. 신축 빌라 많은 데들은 재척시켜버리고 네. 되는 데들만 따로 움직이겠니 아니면 가로주택 하겠니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사실 13구역 외로는 나머지가 이제 다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뉴타운 하면 예전에는 하면서 막 보다가 이제 다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거의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네요. 모든 지역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뒤쪽 아파트들 있잖아요. 장인뉴타운이 사실 신축 아파트 시세가 좀 싸요. 네. 하지만 그 이유가 앞쪽에 역에 가까운 대장구역들이 다 아무것도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해소가 되고 주변에 있었던 빌라 지역들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장인뉴타운을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성북구가 예전의 성북구가 아니에요. 오. 지금 성북구의 기름 1구역이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이번에 입주를 했잖아요. 네네. 호가가 19억입니다. 진짜 예. 야 달라졌다. 그럼 저기 레미안 센터피스보다 높은 건가요? 그쵸. 와. 지금 센터피스보다 클라시아가 이제 대장 타이틀을 이제 뺏어왔어요. 아.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14, 15 같은 경우가 지금 타이밍이라는 얘기하는데 장이 4, 6, 19역 다 좋아요. 근데 관리처분 인간한 데는 비싸잖아요. 지금 네. 9억, 10억 필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장이 14, 1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아직 5억 초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제일 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 오늘 설명할 지역들 중에서 제일 싸요. 야, 상계랑 신림이 제일 쌌는데. 네. 그거 더 싼. 그렇죠. 오히려 상계뉴타운도 5억대 중반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장이뉴타운 같은 게 약간 그런 거가 있었던 거죠. 14구역 같은 경우는 야 주변이 다 해제잖아. 이러니까 뭐 얘가 뭐 좋겠어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눌려 있었던 게 이제 해제가 될 거고 15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났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되기도 너무 어렵고 예정지를 추천 잘 안 하는 게 리스크가 너무 많다. 왜냐? 구역 지정도 어렵고 구역 지정됐다 하더라도 75%의 동의를 받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여긴 75%의 동의율도 다 달성했으니까 이게 뭐 신림 1구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동의를 다 달성하고서 인가까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건 시간 문제지 결국은 동의율 달성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됐으면 15구역도 가니까 난 좀 더 몇 년 더 걸려도 역세권 신축을 하려면 15구역도 지금은 이제 주목하셔도 좋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북구에 미아 기름뉴타운 그리고 장인뉴타운 해가지고 쫙 이렇게 신축 아파트 촌이 형성되게 되면 더 좋아질 것이고 이제 장인뉴타운 옆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장난 아니거든요. 아, 호재 많죠. 네. GTX 들어서고 그러니까 이게 장인뉴타운도 주목하면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총 3개 구역을 설명했는데 흑석, 신림, 장이 네. 3개 구역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3개 구역까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2022년도 하면서 바뀔 지역들에 대한 포인트들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마지막 두 군데 광명과 성수 같은 경우는 뭔가 특별하게 뭔가 2022년도에 바뀝니다라는 건 없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타이밍이다. 해서 설명을 할 곳이 바로 광명과 성수입니다. 네. 이제 광명 역시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네. 마시용의 세상 답사기에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워낙 오래된 방송이기도 하고 네. 예, 또 많이 또 해주셨었죠. 네. 그때 입지하면서 광명은 그때 뭐라고 설명했었던 게 기억나냐면 사실상 준서울이다. 뭐 지역번호도 01을 쓰고 그렇죠. 사실 서울 지도를 보게 되면 서울, 경기도 서울인데 그게 딱 광명이거든요. 애초에 광명 자체를 예전에 편입하려는 계획도 있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뭐 말이 뭐 경기도지 준서울에 있지 7호선 지나가고 하면서 정말 좋은데
이 광명 자체는 뭐 교통 역시도 우리가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 그렇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그때는 이제 될 겁니다 했다가 드디어 개통을 했죠. 2021년도 9월 달에. 네. 월드컵 대교도 이제 개통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좋고 광명 뉴타운의 핵심은 결국 구역들이 정말 많은데 속도가 다 빠르다는 이야기 했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광명이 그때만 해도 이제 뭐 관천 안대가 1, 2, 4, 5구역, 뭐 10구역 여기 밑에 쪽 했다가 지금 9구역도 관리처분인가 났고요. 11구역도 관리처분인가가 났어요. 12구역만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구역들이 이제 다 관리처분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광명 뉴타운 25,000세대 완성이 멀지 않았다가 그때 광명의 포인트였었는데 그러면 그때 설명했었고 뭐 이제 뻔한 건데 이걸 왜 또 2020년도에 주목을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최근에 가격이 좀 빠졌어요. 진짜요? 네. 오, 꽤 올랐어. 작년 많이 올랐었는데. 맞아요. 많이 올랐었죠. 네네. 근데 이게 빠졌다라고 하기 좀 미안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빠진 거니까 아. 그렇긴 할 수는 그래도 있지만 그게 어디야. 예. 숨 쉴 공간을, 시간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동안은 빠지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다 올라가고 네. 뭐 조금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뭐 그냥 이렇게 있다가 막 있는 거 정도인데 광명의 특성이 약간 투자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항상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약간 출렁거림이 조금씩 좀 예. 빠른 투자자들이 빠지는 쪽이더라고요. 수요만큼 빠지는구나. 네. 그런데 이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라든지 그런 개발 호재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뉴타운의 완성 속도 등등등을 보았었을 때 정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광명 뉴타운이 살짝 우리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말한 게 살짝이라도 조정된 물건이 있을 때 살짝 조정되는 물건이 있을 때. 가격이 평상시보다도 한 3천에서 5천 정도 싼 매물 5천까지는 찾기는 어려운데 네. 한 3천 정도 이전 시세보다 싼 매물들이 지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면 야 다른 데들은 뭐 고를 수가 없잖아요. 가격대가 막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광명은 지금 매물들이 조금 있으니까 좀 골라볼 수도 있고 지금 좀 괜찮다. 그리고 광명은 올라간 이유가 명확하죠. 지금 9구역 관리처분 인가하면서 전매금지 걸렸죠. 네. 11구역도 전매금지 걸렸죠. 12구역도 관리처분 인가하면 전매금지가 걸릴 구역이에요.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하면 전매금지. 그럼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만 이거 요건을 말이 좀 그러네.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를 충족한 사람 아니고서야 네. 전매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나머지 구역들은 전매가 가능 구역들이니까 오히려 9구역 전매금지 걸리고 11구역 전매금지 걸리고 이러니까 다른 구역들이 가격들이 쫙 다 뛰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딱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대가 지금 원래 광명 1구역까지도 거의 막 6억대까지 다 갔다가 지금은 1구역 같은 경우는 잘 찾으면 5억대 초중반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와. 1구역 19역 같은 경우 5억 초반에서도 찾아보면 이게 정말 오랜만에 보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4구역 같은 경우 가게 되면 이제 가격대가 더 올라가긴 하죠. 뭐 이제 6억대 되고 이제 좀 더 올라가 가지고 내가 12구역이라든지 11구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여기서 84 타입 간다든가 하면 이제 투자 금액대가 뭐 7억대, 8억대로도 가기도 하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광명 뉴타운이 여기서 간혹 11구역 가장 메인 구역인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요건 맞춘 물건들 여기서도 간혹 나오는 것들 보면 아직도 한 6억대에서 살 수 있는 매물들도 나타나다 보니까 괜찮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적으로 광명 뉴타운이 가격이 조금 조정됐을 때 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이 또 그렇잖아요. 너무 막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쌀 때 사고 싶어요. 맞아요. 하는 분들에게 광명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광명 놓으셨던 분도 많고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갈 때마다 갔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조금 투자들이 좀 빠지면서 아주 살짝 미미하지만 조정이 됐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물이 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사실 대망이죠. 네. 주인공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네. 성수 전략 정비구역입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일단 뉴타운이 아니라 그런지 네. 이거는 그냥 뭐 강남의 재건축 같아요, 느낌상.
그런 위상이 그래요, 그냥. 예. 그렇죠. 예. 우리가 한남 성수 흑석을 탑3라고 말하는데 성수는 워낙 좋은 곳인데 왜 성수가 지금 주목해야 될 저평가된 지역이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림 좋다. 성수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역시 전에 설명한 영상 다 있지만 네. 여기서도 성수 같은 경우는 일단 한강 르네상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이 그때 전 서울시장일 때 그때 추진했었던 사업이고 한강변을 초고층으로 강변북로 지하와 이 그림 이쁘게 있었었죠. 멋집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와. 성수동 자체가 바로 성수대교, 용동대교 건너가 바로 압구정. 음. 그 서울숲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분당선으로 압구정 로데오역이 등장하죠.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우리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다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통팔달의 입지 요소다 이야기하고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부분들도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수동이 신흥부촌으로 뜨는 것 중 하나가 지금 갤러리아 폴에 트리마제, 아크로솔 포레스트 3대장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지간한 강남보다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또 없는 상큼이기도 하고 강남에는 한강과 서울숲이 보이는 굉장히 좋은 입지. 네. 그러니까 성수 전력정비구 완성만 된다라고 하면 야,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고요. 실제로 한남뉴턴과 성수전력정비구의 탑2로 이야기 나오면서 그동안 가격대가 비슷했었는데 그때도 뭔가 전통적인 느낌 그리고 약간 뭐 한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남이지 뭔 성수야 이러지만 약간 좀 젊은 분들은 또 성수 쪽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긍정적이다 보니까 성수동으로도 많이들 갑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장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초고층에는 한강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평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렇게 가서 가격대가 항상 비슷비슷했었거든요. 그런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21년도 4월 달에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당선이 되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여기서도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딱 지정을 해버렸는데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어버리니까 실거주 가능한 사람만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도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 자체가 안 되죠. 세입자가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면 공실인 것만 매도가 가능한데 여기서도 매수자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만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래가 딱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성수 전략정비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여버리는 순간 그냥 한남뉴턴은 반사이익으로 그냥 쫙 올라가 버리고. 최근에 한남뉴턴이 더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성수에서 수요가 넘어왔구나. 네. 예, 그러네요. 더군다나 한남뉴턴 성수 전략정비구를 바라볼 정도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돈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야, 나 여기 성수 전략정비구에 실거주해야지라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야, 이거를 거래가 멈춰버리니까 가격이 싸진 거죠. 그래서 성수가 1, 2, 3, 4 구역이 있는데 지금 속도는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요. 지금 1, 3, 4 건축심의 단계로 다 되어 있고 네. 이 구역만이 2020년도 3월 달에 조합설인가 나는데 여기도 이제 교통 환경 영향 평가가 통과되고 여기 조금 뭐 얘네들 뭐 아직도 뭐 조금 지지부진할 동안 결국 속도 차이는 다 없어지는데 네. 여기서 가격대가 지금 참고로 먼저 비교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자면 한남뉴턴은 아무리 못해도 84 타입 가는 게 현금이 22억에서 23억은 필요해요. 근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현금이 잘 찾으면 18억에서 그러고 뭐 비싸야 뭐 한 22억 정도에서 찾고요. 그 22억이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한남뉴타운은 세를 끼고서 22억, 23억인데 여기는 그거 없잖아요. 세가 없잖아요. 실립주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 딱 저 금액이란 거예요. 그러면 매매 금액이 그냥 22억이야. 비싸도 22억이야. 그만큼 비싼 만큼 대지도 넓겠죠. 그렇죠. 그럼 나 그럼 40평대 가든가. 하니까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실입주 가능하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대출. 그러면 대출을 내가 받아버린다. 요즘 대출도 못 받잖아요. 실거주를 6개월 이내에 못 한다라고 하면 대출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대출을 받아버리니까 이 매매 금액이 22억인데 내가 대출을 받아버리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재개발 지역에서. 근데 그렇죠. 3억이든 4억이든 이렇게만 나와도
아까 잘하면 뭐 18억짜리 매매 금액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3억만 나오도 15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네. 야, 이렇게 하니까 아까 노량진 뉴타운이랑 흑석 뉴타운 보다가 음. 조금만 더 하면 네. 성수를 갈 수 있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흑석이나 노량진에다가 몇 억만 보태면은 갈 수 있네요. 네. 몇 억도 많이 보태지 않아도 돼요. 네네. 이제 간혹 막 급매물들 간혹 나오는 거 보면 야, 이런 투자 금액은 거의 2년 전에 보던 투자 금액인데? 라는 매물들도 막 급매로 나오죠. 더구나 거래가 막 얼어붙었다 보니까 네. 다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종부세 때문에든 뭐든 세금이 꼬이든 그런 매물들이 매수자도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래가 제한되다 보면 이런 거래 제한을 뚫고 갈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정상적이었다면 살 수 없었을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남뉴턴은 저 위에 가 있는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이쪽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적으로 너무 타이밍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 성수도, 그러니까 이 기회가 왔으니까 다시 소개해 주시는 거는 그렇네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지역 주목해야 될 탑 5를 일단은 먼저 2022년도에 네. 급격하게 바뀔 만한 대로 흑석, 신림, 장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흑석, 신림, 장이, 뉴타운. 네. 그리고 가격적인 타이밍으로 광명과 성수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매물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부르는 게 갑이었던 광명, 뉴타운과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매물이 등장했고, 심지어는 이전보다 가격이 다소, 많이는 아니다, 다소 조정돼서 나왔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야, 오늘 5개 설명해 주신 뉴타운, 그리고 이 재개발 지역들은요, 아마 서울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찾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이렇게 좋은 정보 말씀해 주시는 김재현 소장님이 있어서 저희는 너무 든든하고요. 2022년도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요. 예, 그럼 이 방송을 보시고, 예, 공약을 해주세요. 2022년 어떤 방송을 하겠다. 2022년도도 네. 항상 정확하고 정직한 방송을 하면서 네. 빠숑의 세상 다싸기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